네, 전하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지구상의 공간에서는 이 전류의 이동을 갖다가 제어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전하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물질들이 있고 이 전하가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냐면 금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금속은 대부분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금속 내부에 우리가 이 전자들은 바깥으로 다시 빠져나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기장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주면 이 자유전자는 단체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전자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에너지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류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얘를 구리선이라고 합시다. 이 구리선에 뭐가 있냐면 뭐 양성자의 원자 핵과 그다음에 전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핵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전자들은 이 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무작위적인 운동을 하죠. 막 이렇게 그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운동을 하겠죠. 즉 왼쪽에 있는 여기 자유전자들이 있는데 이 자유전자들이 여기 가만히 있지 않고 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운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요. 건전지에서는 한쪽은 플러스 극을 갖고 한쪽은 마이너스 극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 극에서 이 자유전자는 인력을 받아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요 안에 있던 자유전자가 청력을 받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건전지를 연결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 요 건전지의 양 끝에서 바로 전기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양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전기장을 이 회로를 따라서 즉 금속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드는데 이때는 거의 균일한 전기장을 만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다면 바로 이 안에 있는 우리 전하들은 움직일 수 있죠.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쪽으로 움직일 거고 상대적으로 플러스 양전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보면 자, 이제는 요걸 확대한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요.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걸어줬다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거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전선이고요. 왼쪽에다가는 VA, 오른쪽에는 VP를 줬어요. 즉, 여기는 전위 A, 전위가 좀 높은 쪽, 지금 보면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전 위가 좀 낮게 해서 VB라고 해서 둘 간의 전이차, 즉 델타 V를 주고요. 이게 우리는 뭐냐면 전압을 인가해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내부에는 전기장이 어느 쪽 방향으로? 네,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누구는 움직이냐? 안에 있는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일 것이고 여기 전기장 표현 있죠. 그 다음에 이때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홀들이나 양 전하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이때 입자들은 한두 개가 아니고 수없이 많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흐름이라고 한다. 즉,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고 그것을 전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위차를 걸어줬을 때 얘가 바로 슉슉 막 직선 운동을 하는 거는 아니죠. 막
얘가 가다가 전기적인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부딪히면서 이동을 하겠지만, 얘가 그래도 한쪽 방향으로는 이동을 할 거예요. 즉, 부딪히면서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러한 전기장 속에서, 이런 부딪힘 때문에, 어떤 상태로 흐르게 되냐면,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속력이 일정한 상태에 되죠. 즉,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여기 있는 공기들과 부딪혀서 빗방울이 처음에는 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전하들도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줘서 전이차가 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처음부터 아주 빠른 시간 이내에 얘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steady state라고 하는 정상 상태의 흐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하고요. 우리가 간단한 기호로 우리가 건전지는 에너지를 갖다가 공급해준다, 전이차를 공급해준다라고 해서 기전력 장치다라고 해서 E라고 표현하고요. 그때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보통 I라고 표현을 하고 화살표를 붙여서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고 이렇게 직선은 도선이고 이런 걸 간단한 전기 회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전류의 흐름의 양을 갖다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전류의 흐름의 양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어떤 시간 동안 어떤 단면을 몇 개의 전하가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몇 개의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기 힘드니까 개수로 따지진 않고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량으로 따지죠. 그래서 어떤 단면을 어떤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전하가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그 쿨롱, 어, 그래서 쿨롱 퍼 초를 갖다가 우리는 전류의 단위를 쓰는데 이것을 암페어라고 명칭을 만들었어요. 자, 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하의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어떤 이런 도선 내부에서의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전이차 또는 전압, 을 만들어줬고 그 내부에 전기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얘네들 전하는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의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전위와 전위차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개념은 전류입니다. 여기에 그 전류의 개념을 갖다가 전류의 정의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I라고 쓰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하의 양이다 라고 해서 얘 단위는 암페어를 어, 암페어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이 참 희한하게 생겼죠. 처음에는 얇고 그 다음엔 두껍고 다시 얇아지는 전선이에요. 그랬을 때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가장 큰 것은 바로 1번이냐 아니면 2번이냐 아니면 3번이냐 아니면 모두 같으냐라고 했는데 같은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하의 양은 어떨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네, 전부 다 모두 같겠죠. 만약에 이것이 모두 같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약간의 균열이 생겨서 약한 부분이 생겨서 얘가 팽창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또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얘가 이렇게 얇아지는 부분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쪽에 유속 V로 물이 이제 흘러갈 텐데 여기로 가게 되면 넓어졌기 때문에 약간 네, 느려지죠.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가면서 점점 얇아졌다 그러면 슝 굉장히 빨라지죠. 하지만 전체의 양은 어때요? 흘러가는 물의 양은 항상 동일하겠죠. 그런 것처럼 전하도 이렇게 뭉치거나 서로가 이제 갑자기 밀도가 커지는 일은 거의 없고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양만큼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하의 보존입니다. 회로 안에서의 전하의 보존. 자,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단면의 크기에 관계없이 즉 어떤 단면을 어떤 시간 동안에 얼마의 양이 흐르게 되느냐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시켜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아까 우리가 자세한 설명은 없이 우리가 전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양전하의 흐름 또는 음전하의 흐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제가 혼란스럽게 자꾸 말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흐름입니까? 실제로 전류의 흐름 I라고 하는 것은 양전하의 흐름이죠. 양전하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양전하는 여러분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실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전자예요.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전자가 상대적으로 왼쪽에 많이 있다가 여기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의 양전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전자가 이동을 해갖고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갔으면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전환은 이렇게 되는 왼쪽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음전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즉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플러스는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우리는 이때 어떤 것을 이동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전류라고 정의한 것은 플러스의 흐름이다. 그 흐름의 이렇게 정의를 했고 전류의 흐름의 방향도 플러스 양전의 흐름의 방향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어떤 한 단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환은 즉 마이너스를 얘기하든 플러스를 얘기하든 똑같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의 전하량,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이고 플러스 전하 한 개의 전하량은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 봐도 그 크기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 예제를 풀어보면 양전하와 음전하가 그림과 같이 움직이고 있을 때 점선 부분에서 측정한 전류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쿨롱 퍼 세컨이니까 이거는 암페어네요. 단위가 마이너스 7암페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건 왼쪽으로 플러스 3,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마이너스 4가 이동했으니까 얘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 마이너스 1 암페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C의 경우는 플러스 2가 왼쪽으로 이동했고 마이너스 5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실제로는 자 어떻게 이동을 한 거냐면 네 마찬가지로 이쪽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2암페어가 이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D의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한 거예요? 네,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왼쪽 완전히 틀렸네.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 뭔가 어색한 거 없었어요?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계속 합시다.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왼쪽으로 했으면 얘는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면, 실제로는, 왼쪽으로 플러스 5암페어가 이동한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은 얘는 7, 1, 2, 5니까 가장 전류의 크기가 작은 것은 어떤 거냐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7, 얘는 왼쪽으로 7, 왼쪽으로 1, 왼쪽으로 2, 왼쪽으로 5니까 답은 바로 뭐예요? 답은 B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설명한 것이 어디가 틀렸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것이, 방금 전에 설명한 것이 많이 틀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 내부를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개는 틀리지 않았어요. A번과 D번은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 진짜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의 입장으로 본다면 얘가 플러스가 왼쪽으로 7암페어가 흐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맨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플러스가 6이고 마이너스 1이 왼쪽으로 이동했으면 어떻게 한 거냐면은 플러스 6은 왼쪽으로 플러스 1은
플러스 1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실제로 얘는 플러스 5가 왼쪽으로 이동한 거 맞아요. 그런데 B번과 C번을 봤을 때 먼저 B번은 플러스 3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마이너스 4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플러스 4가 왼쪽으로 또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7A가 이동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C번도 한번 볼까요? C번도 보면 얘는 플러스 2가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2A가 왼쪽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5도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니까 얘도 7A가 되죠. 그러면 좀 두 번째 어디가 또 틀렸을까요? 여기 7, 7, 7이면 뭔가 어색하죠? 여기도 그럼 과연 뭐가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플러스 6이 왼쪽으로 이동한 거 아까 맞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의 알짜 전환은 왼쪽으로 플러스 5가 맞고 그리고 더 이상 틀린 거는 없네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어, A, B, C는 전부 다 왼쪽으로 7A가 흘렀죠. 자, A, B, C는 전부 다 왼쪽으로 7A, 왼쪽으로 7A, 그죠? 왼쪽으로 7A, 7A, 7A가 흘렀고, 자, 마지막에 얘는 오른쪽으로 5A가 흘렀으니까, 아니, 왼쪽으로 5A가 흘렀으니까, 정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다행히 가장 작은 거 D가 되겠네요. 예, 여러분들 헷갈렸었는데 제가 헷갈린 게 진짜로 헷갈린 건가요? 아니면은 일부러 헷갈린 걸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전기 회로의 기본으로서 전류를 공부했고 이번에는 저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렸다가 안 보여드렸다 하는데 요즘은 얼굴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훨씬 적죠. 이렇게 영상을 같이 띄워놓으면요. 이거를 인코딩해서 얘를 갖다가 비디오 파일로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영상을 제 얼굴을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려요.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번에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마스크들을 다 쓰고 있을 테니까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 저항인데요. 간단하게 저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죠. 우리가, 아까 전류가 흐르는 것을, 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원인은 바로 네, 전압을 줬기 때문이다. 그 전압은 뭐냐면 전위차다. 그 전위차는 뭐냐면 전위의 높고 낮음이 어떤 영역의 두 위치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그 전압이 높은 곳에서, 즉 전위가 높은 데에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즉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하는 이동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것을 금속과 같은 어떤 구리와 같은 전선으로 만든 그러한 공간 내에서 전이차를 걸어줬더니 얘네들이 어, F 힘을 받는데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상 상태로 등속 운동을 하면서 일정한 전류가 흐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것은 바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는 전하의 충돌, 전하가 다른 전하와 충돌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충돌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물질의 밀도라고 보기 보다는 그 물질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냐, 내부에 있는 원자들이 걔네들이 끊임없이 막 달달달달 떨면서 진동 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 얘네들이 진동을 많이 하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부딪힐 확률이 생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플러스 양전하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을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부딪힐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장애물들과 어떤 충돌에 의해서 경로가 바뀌죠. 경로가 바뀌게 되면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고 얘는 정상 상태가 되면 일정한 속도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물질들이 장애물들이 좌우로 막 진동을 하고 있는데 진동이 점점 커진다 라고 하면 얘는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져서 전류의 흐름을 막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 어떤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하는데 같은 온도에서 물질들이 이 전류의 흐름을 막는 성질이 달라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비저항이다라고 합니다. 비저항은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어, 자, 그런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그러면 음, 물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어떤 길이로 이렇게 딱 있는데 어, 이 물질이 뭐 구리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이차를 줘서 V 여기 그림이 있네요. 여기 그림을 보고 할까요? 물질에서 전이차를 줘서 여기서 전하가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물질이 만약에 10cm이다 라고 하면 그때에 방해하는 성질과 얘가 20cm이다 그때에 방해하는 성질이 다르겠죠. 20cm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 물질을 전기 회로에다가 갖다 넣고 전기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플러스 건전지를 놓고 여기다 어떤 물질을 갖다 놨는데 어, 여기에다가 갖다 놓고 얘를 갖다가 전체적인 전류의 흐름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 물질이 점점 커진다면 즉 점점 길어진다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 전체의 흐름을 막는 성질, 먹는 값이 달라질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길이에 상관없이 길이가 길어지면 커지는 실제로 사용한 회로에 사용됐을 때 방해하는 성질, 그것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저항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고유한 성질로서 얼마만큼 같은 길이로 놓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방해하는 성질이 크냐. 그 다음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 같은 성질이더라 하더라도 그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 값이 결정되느냐 그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저항은 비저항에 일단 비례하게 되고요.
이 저항은 길이가 길면 저항값은 전체 저항값은 커지고요. 반면에 면적, 여기에 있는 면적이 커지면 전체적인 저항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저항이 하나 있고 이렇게 저항이 하나 있고 이렇게 저항이 하나 있다. 즉 길이 1, 2, 3이 있다. 각각 길을 통과할 때에는 우리가 가기는 힘들어도 얘가 이렇게 처음에는 길이 하나였는데 얘가 나중에 길이 세 갈래로 나뉘어서 갈 수 있다. 1차로의 차로에서부터 뭐 2차로, 1차로가 3차로가 되었다. 그러면 갑자기 이 교통량이 교통 흐름이 확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경우는 길이 다양해지고 그래서 많아지고 그래서 저항값이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저항의 회로에서의 전체 저항의 값은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렇게 비저항이라고 하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 그리고 그거의 크기, 모양, 즉 길이와 단면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물질의 비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 장치를 꾸며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물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길이를 똑같이 1m로 만들어 놓는 거죠. 1m당 저항을 갖다 여기다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건전지를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류의 흐름을 갖다가 읽어봤을 때, 그때 얼마나 전류가 흐르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1m당 저항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비저항, 물질의 성질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는 옴미터, 옴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단위고, 1m 길이로 만들었을 때의 저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비교했을 때 여기에 있는 금속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대부분 어떠냐면 자, 여기에서 금속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도체, 보통 도체인데 도체라고 부르는 것은 10의 8승 정도가 돼요. 도체라고 하는 건 뭐죠? 전기가 아주 잘 흐르는 것. 그래서 비저항이 매우 작은 것을 우리는 어, 도체라고 하고요. 한 가지 더 뭐 말씀드리면 시그마분의 1을 갖다 우리는 아니죠. 로분의 1, 로 비저항분의 1을 갖다 시그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기 전도도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전기 전도도로 따지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얘를 도체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시면 얘는 10의 14승 정도의 비저항 값을 가져요. 엄청나게 큰 저항을 갖는 거죠. 즉 얘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이름을 붙여요? 부도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또는 부도체를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 해서 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우리 도체에 있는 전류의 흐름을 막는 어떤 피복처럼 만든다 하면 절연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또 다른 이름으로 유전체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관건은 요건데요. 얘네들은 비저항 값이 도체보다는 많이 작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뭐냐면 절연체, 부도체보다는 비저항 값이 많이 작아요. 말이 잘못했네요. 반도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은 비저항 값이 많이 크고 누구에 비해서 도체에 비해서 많이 크고 절연체에 비해서 많이 작죠. 그런 부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류들,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합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반도체라고 하면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반도체로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은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메모리나 집적 회로 이런 것은 반도체 소자라고 막 명칭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물질을 묶는 거죠. 특별히 이 반도체 물질들은 공유 결합을 하는 4족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소 4번이고요. 그죠? 뭐죠? 주기율표 외워보면, 어, 수해립의 붕탄 6번이네. 6번인데 4족 원소. 그 다음에 실리콘과 게르마늄, 저마늄도 다, 네, 4족, 14족이라고 하나요? 공기결합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암기하라고 했던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을 정말 잘 암기했고, 생각을 잘 하면서 그것을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암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단면이 A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L인 어떤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저항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로 길이를 3배로 늘렸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즉, 얘가 길이를 3L이 되게 하면 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A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었다 하면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처음에 저항을 갖다 쓰면 R은 로의 A분의 L이라고 하고 처음이라서 R0라고 쓸게요. 그럼 두 번째 이때 저항은 얼마가 되냐면 R은 로 같은 물질이니까 비저항값은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길이는 3분의 1 A가 되고 아니죠. 단면적은 3분의 1 A가 되고 길이는 3L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로의 AL의 9이 되죠. 그러니까 답은 얘는 9R0. 그래서 처음보다 9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일반 물리학 하면서도 이 문제 뭐 잘 나와요. 물론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긴 했을 것 같지만 기억은 안 나겠죠. 네, 답은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